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물 애호론자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집에 오실 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마무리했는데 그 마무리했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로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뭐 사회라던가 정치 체계가 부권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권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더 많이 썼다. 그게 근원적인 이유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부치는 그의 도움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안만 그들의 주인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양자는 평등해지게 된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식은 부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아버지를 존경할 의무는 있어도 그에게 복종할 의무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누구라도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 국가는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이 주로 정치사회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반대라는 거죠. 정치사회가 오히려 아버지의 부권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누구도 자식들이 그의 곁에서 모여 살 때는 아버지로 인정되지 못했다. 아버지가 사실상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은 자식들이 그에게 의존하도록 메어두기 위한 사슬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의지에 언제나 경의를 표시하여 재산 상속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전제군주로부터 이와 비슷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모두 군주의 것이거나 적어도 군주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 자기 재산 가운데서 군주가 적선하듯 주는 것을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그들을 살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뭐야 이거 얘가 맞나? 그들에게 은혜를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왜 내용이 안 이어지는 것 같지? 맞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셈이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권리를 통해서 사실을 검토해 나가면 전제정치의 자발적인 성립이라는 주장에는 확실성이나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전제정치가 자발적으로 성립이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 개개인들의 권익 이런 것들의 보호 욕구 같은 것들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양자 가운데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의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 부담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이러한 계약의 유효성을 내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 저주스러운 제도는 오늘날에도 현명하고 선량한 군주들, 특히 프랑스 국왕의 제도와는 매우 인연이 먼 이야기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국왕들이 내린 칙령의 곳곳에 특히 루이 14세의 명령에 따라 17세기 1667년에 왕의 이름으로 발표된 유명한 칙령의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의 명제가 국제법의 진리이며 아첨배들이 수시로 이 진리를 공격할 때도 선량한 군주들은 언제나 이것을 국가의 수호신으로 옹호했다. 현자 플라톤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 일이겠는가. 국왕의 완전한 행복은 그 군주가 그 신민의 신임을 얻어 신민들이 복종하고 군주는 법률에 복종하며 그 법률은 공정하고 언제나 공공의 복지를 지향하는 데 있다. 여기서 나는 자유는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므로 잔인하고 무분별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대지의 창조주가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작정 내버려 두거나 창조주가 금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마구 저지르는 행위는 인간의 자연성을 타락시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자기 존재의 창조자마저 욕되게 하지 않을까를 따질 생각은 없다. 또한 이러한 숭고한 장인이 볼 때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 파괴당하는 광경을 보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를 규명할 생각도 없다. 로크의 뒤를 이어 어떤 사람도 자기를
제멋대로 다루는 전제적인 권력에 굴종할 정도로 자기의 자유를 팔아넘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기 생명을 팔아넘기는 일이 될 것이므로 라고 선언한 바르베라크의 권위 있는 말도 원한다면 무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랑스의 법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르베라크가. 자, 다만 이렇게까지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자손을, 왜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거 같냐? 좀 당겨야 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네. 자, 다만 이렇게까지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자손을 똑같이 불명예에 복종시킬 수 있는지, 또는 자손들이 그들의 은혜를 입어 얻게 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제보, 자유라는 제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제보를 무슨 권리로 자손들 대신 버려둘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푸펜도르프는, 이제 이 사람들도 독일의 법학자인 것 같아요. 인간은 합의나 계약에 따라 재산을 남에게 양보하듯이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추리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양도하는 재산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며, 그것이 남용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남이 내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며, 억지로 강요되어 저지르는 악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의 범죄 도구가 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와 제도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자기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반해 생명의 자유와 같은 천부적인 선물은 그렇지 않는다. 그것들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릴 권리까지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즉, 양자 가운데 한쪽을 제거하면 인간의 품위는 저하되고 다른 쪽을 제거하면 인간의 존재는 소멸된다. 이게 두 가지 권리 얘기하는 거네요. 소유권, 그죠? 생명, 자유 같은 기본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재산으로도 양자 가운데 어느 것도 보상할 수 없으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이성을 동시에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사람들이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유 또한 양도할 수 있다고, 자유 또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부친의 재산을 향유하게 된 자식들에게는 그 차이가 상당할 것이다. 자유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자격으로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므로 어느 부모에게도 자식들로부터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거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권리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변경시켜야만 한다. 법률가들은 노예의 자식들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된다고 엄숙히 선고하였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단지 전제적인 권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전제적인 권력은 정치의 타락이 극에 달한 형태에 불과하며 결국은 정부를 유일한 강자의 법으로 이끌고 말지만 애당초 그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권력은 본래 비합법적인 것이므로 사회의 재반제도에 따라서 재반제도 법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제도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단지 전제적인 권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권력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겠죠. 모든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계약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는 다만 세상의 통념을 채택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것은 정치적 집단의 성립을 인민과 그들이 택한 통치자 사이의 현실적인 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다. 정치 집단이 어떻게 성립됐다? 인민, 그리고 인민들이 택한 통치자 사이의 현실적 계약이다. 그죠? 이 계약의 양 당사자는 그 속에 명시된 법규들을 준수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쌍방의 결합은 확고하게 된다. 인민은 사회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들 모두의 의지를 오직 하나의 의지로 결합시켰으므로 이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모든 조항은 각각 기본적인 법률이 되어 국가의 구성원 전체에게 예외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법률의 집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위정자의 선택과 그 권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권력은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에나 적용되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률과 그 집행자들을 존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명예가 주어지고 위정자에게는 그들이 선정을 위해 기울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이 부과된다. 그 대신 위정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권력을 오직 위탁자의 의향에 따라 행사하고 각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 구조가 갖는 폐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알게 되거나 인간의 마음을 통해 예상하기 전에는 이 정치 구조의 유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은 자들이 그 유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만큼 그 정치 구조는 가장 훌륭한 것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위정자의 직분과 그 권리는 오직 기본적인 법률을 토대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법률이 폐기되면 위정자는 곧 비합법적이 되며 국민이 그들에게 복종할 의무는 이미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아무리 네가 통치자고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너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법률이 없다면 너의 권리나 권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국민인 우리가 너희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조차도 다 없어진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게다가 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법이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 반성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실에 따라 확인될 것이다. 아울러 계약이 갖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언제고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계약자의 충실한 이행을 보증하거나 그들에게 피차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우월한 권력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만이 자기들의 소송을 판결하는 심판자로 남게 되고 당사자는 그 상대가 계약 조건을 어기거나 그 조건이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언제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을 마음껏 해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이 구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자르고 제명시키고 해임시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습니까? 선거철 되거나 하면은 이제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시민들 입장 비위 맞춰주는 척 하면서 다 이뤄줄 것처럼 얘기하고 막상 뽑히면 어떻게 돼요? 뽑히면 자기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어떤 것도 불체포 특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거를 최대한 악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 자체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왜냐? 입법을 하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입법을 안 하거나 그냥 그 법안을 기각시켜버리면은 그냥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이 루소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적합한 이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폐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원리에 입각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도의 인간적인 요소만을 생각해 볼 때 어떻다? 일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계약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위정자가 권력을 버릴 권리마저 보유하고 있다면 통치자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인민들에게서 종속을 벗어날 권리가 있으면 더욱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제 잘못하고 있어서 고통받는 인민들이 어떻게 해요? 법에 따라서 해임하거나 해가지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권리가 없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 위험한 권력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불화와 끊임없는 혼란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인간의 정부는 단순한 이성보다 더욱 견고한 토대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위험스러운 권리를 시민들로부터 박탈할 수 있는 저 신성한 불가침 성격을 주권의 권위에 부여하기 위해 신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공공의 안녕에 필요했던가 하는 점이다. 비록 이 점을 제외하고는 종교가 인간에게 베풀어준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모든 인간이 종교를 다소의 폐해까지도 포함하여 소중히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주권이 신의 의지가 개입돼서 왕에게 어떤 신수설 아시죠? 그것을 부여해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공공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광신 때문에 흘려야 했던 피보다 훨씬 많은 피를 절약하게 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린 가설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려고 하네, 그죠? 자, 여러 가지 정부 형태는 그 기원을 살펴보면 그것이 수립되는 시기에 개개인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불평등의 크고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불평등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능력이나 덕망, 재산이나 개인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이 위정자로 선출되고 이로써 국가는 군주정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만일 다 같이 출중하지만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선출돼서 귀족정을 형성하였다. 재산이나 재능이 그다지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그리 멀리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고의 행정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민주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 체제를 루소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그죠? 근데 반드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뛰어난 인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군주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귀족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이 재산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다 균형적이고 자연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이 설립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정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 가운데서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명되었다. 이 여러 정치 체제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논의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까지 포함해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시대의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은 민주정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정은 최선은 아니에요. 차악을 막기 위한 거지. 저는 민주정은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종종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왜 민주정이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저를 또 무슨 사회주의자, 독재, 사냥하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지 마시고 일단 이제 이 책에 집중을 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 가운데서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가는 이거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법률에만 복종했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주인에게 굴복했다.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행복들을 남들이 누리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궁리만 했다. 어딜 가나 이런 존재들이 있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요컨대 한쪽에는 부와 정복이 일어났고 다른 한쪽에는 행복과 덕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정부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누가 어떤 관직을 맡을 것인가는 처음에는 모두 선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부가 아직 우세한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사유재산이 파괴력이 별로 없었을 때는 자연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재능, 일에 있어서 경험, 토의에 있어서는 침착성을 보여주는 노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들입니다. 헤브라인의 장로들, 스파르타의 게론테스, 로마의 원로원, 그리고 우리의 세뇨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옛날에는 노인층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라던가 지혜에서 느낄 게 많긴 하죠. 물론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아파트 단지에 무슨 원두막 같은 데 들어 앉아가지고 트로트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선거를 하면 의뢰 노인들이 뽑히게 되었고 그럴수록 선거를 빈번하게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이에 따르는 폐단도 점점 심각해지게 되겠다. 심각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만 계속 뽑으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기지. 어느새 협잡이 개입되고 도당이 형성되어 당파 갈등이 심해졌으니 마침내는 내란이 일어나 시민들의 피가 국가의 행복을 참칭하는 자들을 위해 바쳐지고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무정부 상태로 굴러떨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원로원들이라 이런 공화정들이 내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비리 같은 것들이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부를 뒤집고 전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용감했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뒤집어 엎기라도 했잖아. 오늘날은 뭐야?
오늘날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잘못됐다고 느껴도 뒤집어 엎을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야심에 찬 통치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의 테두리 속의 지위와 직권을 영구화하였다. 인민은 이미 종속과 휴식과 생활의 안락에 길들여져 있었고 이미 쇠사슬을 끊을 만한 힘도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속 상태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하여 세습제를 확립시킨 통치자들은 위정자의 직분을 가산처럼 생각했으며 또 애당초 국가의 행정관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국가의 소유자로 보는데 익숙해졌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공화정에서 어떻게 군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인민들이 그 안일한 휴식 그리고 종속, 노예와 같은 그런 소속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런 군주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횡포 그리고 권리의 억압 같은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줬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페이지에서. 그죠? 그래서 국가의 소유자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냥 국가의 행정관이자 법 집행자에 불과했던 인간이 이 인민들이 이제 영구적으로 속박화되고 그죠? 지위 직권 같은 것들을 깨버릴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도 키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겠구나. 얘네 위에 군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군주들에게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동포 시민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그들을 가축처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마치 스스로를 신과 동등한 존재, 신과 동등한 존재 즉 뭐죠? 왕 중에 왕으로 자칭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서 뭐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독재자들이든가 아니면 개인이 힘을 갖거나 권한을 갖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는 100% 신민이라던가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라는 뜻이야. 스스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정치체제를 비판할 때 있어서 저 자식 너무 나빠. 왜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독점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해? 라고 생각해 보기 전에 저 자식이 힘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결코 민중이 지지하거나 어리석은 민중이 무감각하게 반성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라톤이 옛날에 얘기했던 말도 맞는 거야. 거의 뭐 200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국민이 어리석고 멍청하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한테 지배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지. 자, 그 모든 변혁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이 발달해 왔는가를 더듬어 보면 법률과 소유권의 설정이 그 제1기이고 관직의 설정이 제2기이며 끝으로 제3기는 합법적인 권력에서 전제적인 권력으로 변화하는 시기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합법적인 권력에서 전제적인 권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누구라고 했죠? 어리석은 민중들이라고 얘기했죠. 왜? 어리석은 민중들이 전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사실상 방임한 거니까. 그죠? 방치한 거잖아요. 따라서 부자와 가난뱅이의 상태가 제1기에서 용인됐고 소유권 관련된 게 부자 가난뱅이. 그죠? 그리고 각자와 양자와의 이런 관계 상태는 관직 계급이고 그리고 제3기에서 주인과 노예의 상태가 용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시기가 바로 불평등 최후 단계라고 루소는 얘기하고 결국은 다른 모든 시기가 귀착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완전히 해체시키거나 이것을 합법적인 제도로 접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 권력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놈이 나타나면 야, 안 된다. 우리 권리는 너가 전제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기본권을 우리는 너한테 양도했을 뿐이지 내 기본권이 네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집어 엎는 경우가 생겨서 정부가 해체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제도로 접근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진보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의 성립 동기보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나중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장애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제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 악덕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제도의 남용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악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말이네. 사회제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악덕은 사회제도를 남발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악덕과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뭐 사유재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에 대한 뭐 무관심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그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탐욕 같은 것들.
재산에 대한 어떤 욕심들, 뭐 여러 가지, 그죠? 지금 스파르타 이곳에서는 법률이 주로 아동의 교육을 감독하는 데만 관계되며 루크르고스가 이제 스파르타의 이제 입법가였죠. 따로 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풍양속을 세워놓았다. 법률은 대체로 정년만큼은 강하지 못하므로 인간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외로 간주하면 부패하지도 변질되지도 않고 언제나 정확하게 그 재정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세워졌다고 볼 수 있으며 아무리 법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정자의 직분을 남용하지도 않는 나라는 위정자도 법률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상의 차별은 필연적으로 시민들 사이의 차별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인민과 통치자들 사이에 증가되어가는 불평등은 이윽고 개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죠? 감지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념이나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남용된다. 위정자는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할 경우에 그 일부를 양도해 주어야 하는 부하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하가 필요하다는 거야.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면. 그리고 시민들이 압제를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맹목적인 야심에 끌려 자기 위보다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독립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는 편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타인을 쇠사슬에 묶기 위해 자진해서 쇠사슬에 묶이는데 동의하는 동안뿐이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배 사슬에 묶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인간을 부리려는 야심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 아무리 교묘한 정치가라도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속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운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느냐 불리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의 무작정 지배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야심가이자 비겁한 자들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얼마든지 확대되어 간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권력에 지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권력의 지배를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인민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뭐 지배관계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루소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회 생태계가 일종의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지도자들이 가장 열등한 자들을 향해서 위대할지어다. 그대와 그대의 가문은 하고 한마디만 던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곧 그는 자기 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자손들은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점점 지위가 올라갔다.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할수록 결과는 점점 위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가 가운데 게으른 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문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귀족 제도에 대한 루소의 비판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좀 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쉽사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사 정부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인간이 동일한 사회 속에 결합되어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끊임없이 이용하는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차별을 고려하면 그들 사이의 신용과 권위의 불평등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의 간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서로 사회 속에서 비교하고 서로 차별화하고 하다 보면은 불평등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게 루소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별이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한 3-4페이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영상으로 이제 다음 시간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길고 긴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